제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서준이, 올해로 막 7살이 되었죠. 그 녀석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날 오후도 그랬습니다. 거실 창으로 따스한 봄볕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서준이는 제 무릎에 앉아 한참 동안 종알종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요. 서준이가 제일 씩씩하게 대답했대요. 조그만 입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연신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랬어요? 장하다 장해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사실 아들 내외에게 아주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며느리는 뭐랄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런 건지 몰라도 살림이나 육아에는 영 관심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서준이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 입히지 못해서 제가 뒤에서 슬쩍 챙겨줄 때도 있었고, 음식 솜씨도 영 별로라 반찬을 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아들 녀석은 늘 밖에서 사 먹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죠. 그래도 제 앞에서는 깍듯하게 행동하려 애썼고 무엇보다 서준이 엄마니까요. 제가 뭐라고 독하게 쏘아붙일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저 속으로 아직 젊으니까 살다 보면 늙겠지 하며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 녀석도 착하긴 한데 성격이 좀 물러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서준이만 보면 그런 서운함이나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어요. 저 녀석 웃는 모습 하나면 세상 시름 다 잊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따라 서준이는 유난히 더 예뻐 보였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까만 눈동자, 장난기 가득한 표정, 앵두 같은 입술로 조잘대는 목소리까지. 저는 서준이 보래 쪽 하고 뽀뽀를 해주고는 부엌으로 가 아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씻어내왔어요. 서준아, 우리 강아지 딸기 먹고 키 쑥쑥 커야지. 아이는 좋다고 소리치며 딸기 하나를 냉큼 집어 입으로 가져갔죠.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한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평화가 그렇게 순식간에 깨져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따르르르릉.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도 서준이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 시간에는 전화 올 일이 잘 없었거든요. 수화기를 드니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서준이가요. 아들 녀석은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왜, 서준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놀이터에서 놀다가 떨어졌는데 피가. 지금 병원 응급실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지갑만 대충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서준이가 먹던 딸기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붉은 과즙이 흩뿌려지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는 오직 서준이가 다쳤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냥 조금 긁히거나 삔 정도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마음은 거북이 걸음보다 더 느리게 병원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크게 다쳤으면 어쩌나, 혹시라도 잘못되면. 아니야. 우리 서준이는 건강하니까, 씩씩하니까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고,
아들 녀석은 초조한 듯 응급실 안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서준이는 우리 서준이 어딨어? 제가 다급하게 묻자 아들이 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오더니 저희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보호자분들, 아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면서 팔과 다리에 골절이 의심됩니다. 특히 다리 쪽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이제 겨우 7살인 아이가 수술이라니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의 통곡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급하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서준이가 내 금쪽 같은 손주가 아프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맴돌 뿐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서준이만 살려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어요. 다행히 서준이는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리 골절이 심해 깁스를 하고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팔에도 금이 가서 반깁스를 했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병원비였죠. 정밀 검사의 입원비,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까지 생각하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올 것이 뻔했어요. 아들 내외는 아직 젊고 모아둔 돈도 많지 않을 텐데 갑작스러운 일에 얼마나 놀라고 걱정이 될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은 병원 원무과를 다녀오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이 문제랴. 내 손주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돈이 대수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죠. 하지만 엄마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요. 됐다. 너희는 서준이 가노나 신경 써. 돈 걱정은 할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알았지? 저는 그 길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적금이 있었거든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당장 그 적금을 깨서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무슨 큰일이라도 있냐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돈을 받아들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두둑한 현금 봉투를 아들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병원비 내고 모자라면 나한테 바로 이야기해. 알았지? 다른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서준이 낳는 데만 신경 써라.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져서 제 손을 꼭 잡았고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 저는 그저 손주 걱정에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움에 고마워서 그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눈물 속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손주가 빨리 낫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저 순진하게 며느리의 감사 인사를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때의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서준이는 다행히 젊은 의사 선생님의 세심한 치료와 저희 가족의 간절한 바람 덕분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어요. 열흘 남짓한 입원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아직 다리에는 두꺼운 통깁스를 하고 있었고 팔에도 반깁스를 한 상태라 한동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죠. 그래도 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준이는 신이 나서 연신 조잘거렸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퇴원 수속을 밟는 아들의 어깨도 조금은 가벼워 보였고요. 며느리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우리 아들,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하며 밝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조금은 과장되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느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아니, 지나칠 정도로 제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서준이 퇴원할 수 있게 병원비 전부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라며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또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뭐라도 차려드릴까요? 아니면 과일이라도 깎아드릴까요? 라며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행동들을 하더군요. 솔직히 조금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애가 이번 일로 철이 좀 들었나 보다. 시어머니 고마운 줄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서준이 병간호로 저도 며느리도 힘들었을 테니 서로 다독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너도 서준이 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푹 쉬어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서준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며 일부러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과장된 친절과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딘지 모르게 연극처럼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마치 잘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배우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대하는 태도도 예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전에는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할 정도로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그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애정보다는 무언가를 의식하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서준이가 집에 돌아와 안정을 찾으면서부터 며느리의 외출이 눈에 띄게 잦아진 겁니다. 퇴원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였죠. 처음에는 서준이 기저귀랑 물티슈가 똑 떨어져서요. 금방 사올게요. 서준이 먹을 만한 간식거리 좀 사오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어머님? 등등 서준이를 핑계로 나름의 이유를 대길래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가 아팠으니 필요한 물건도 많을 테고 신경 쓸 일도 많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병원에만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서요. 고등학교 동창 잠깐 만나서 차만 한잔하고 들어오려고요. 와 같이 서준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해졌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도 평소와는 달리 한껏 멋을 부렸고 화장도 공들여 하는 것 같았어요. 서준이는 이미 거의 다 나아서 혼자서도 곧잘 놀았고 제가 옆에서 돌봐주고 있었기에 며느리가 굳이 그렇게 매일같이 그것도 몇 시간씩이나 자리를 비울 필요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루는 제가 아가, 서준이도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너도 너무 무리해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좀 쉬는 게 어떻겠니? 내 몸도 생각해야지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그때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새로 산 듯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는데 제 말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잠깐씩이라도 나가서 바람 쐬고 와야 서준이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라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병나요. 어머님이 서준이 잘 봐주시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 말에 딱히 반박할 거리는 없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뭉게구름처럼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난다니 아픈 아이를 둔 엄마가 할 소린가. 그리고 저 옷은 또 언제 산 거지?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게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니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준이에게 엄마 어디 가셨어? 하고 물으면 아이는 몰라요. 엄마 또 예쁜 옷 입고 나갔어요. 할머니랑 놀 거예요. 하고 해맑게 대답할 뿐이었죠. 그 순수한 모습에 더럭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처럼 동네 반찬 가게에 들러 저녁 찬거리를 사고 있었어요. 그 가게 박 사장과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가끔 이런저런 동네 소식이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날도 박 사장은 제게 안부를 물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은 통 얼굴 보기가 힘드시네요. 손주 서준이는 좀 어때요?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나았어요? 박 사장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이제 거의 다 나아서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 그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그런데 박 여사님, 제가 며칠 전에 따님 아니, 며느님을 시내 백화점에서 봤지 뭐예요. 아, 그랬어요? 뭘 좀 사러 갔었나 보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이 잦았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박 사장의 다음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박 사장은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장도 아니고요. 그 외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맨 꼭대기층 VVIP 라운지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빼어난 미인이랑 같이 있었는데 어찌나 멋을 냈던지 연예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손에는 또 얼마나 큰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던지 어휴, 요즘 젊은 사람들 돈도 잘 벌고 잘 쓰나 봐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아드님이 크게 한턱 쐈나? 박 사장은 부러움 반, 호기심 반으로 제게 물었지만 저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VVIP 라운지요? 명품 쇼핑백이요? 그것도 서준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서준이 병원비 때문에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제가 평생 아끼고 모은 적금까지 깨서 병원비를 내준 이 마당에 며느리가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애가 아파서 한동안 고생했는데 그런데 갈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유, 박 여사님. 제가 며느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키도 크고 늘씬해서 사람들 많은 데서도 눈에 확 띄잖아요.
틀림없어요. 같이 있던 여자분도 아주 세련되게 생겼더라고요. 둘이서 뭐가 그리 좋은지 아주 웃음꽃이 활짝 폈던데요. 박 사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어색하게 웃으며 반찬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다가도 박 사장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죠. 설마 아니겠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제 마음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아주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예감은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의심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3장 스멀스멀 드러나는 불편한 진실의 조각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반찬가게 박 사장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며느리의 그동안에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어요. 과장된 감사 인사와 눈물, 서준이가 퇴원하자마자 시작된 잦은 외출, 그리고 백화점 VVIP 라운지에서의 목격담까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죠. 혹시 내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다른 중요한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인 내가 너무 며느리를 못 믿고 의심하는 건 아닌가? 수십 번도 더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검고 불길한 예감이 고개를 바짝 쳐들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뭔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과 함께 동시에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서준이 놀이방 매트 좀 알아보러 다녀올게요.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라며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넣어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 친구들 이름까지 넣어보며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며느리 이름으로 된 SNS 계정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필 사진 외에는 대부분의 게시물이 친구 공개 혹은 비공개로 되어 있었고 간혹 전체 공개로 올라온 사진들은 풍경이나 음식 사진 혹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글귀들이 전부였어요. 제가 찾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시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은 더욱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죠. 그 알 수 없는 찜찜함은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계정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뒤져보고 싶었지만 컴퓨터 사용이 서툰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서준이와 단둘이 거실에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깁스한 다리가 불편할 텐데도 제 무릎에 기대 앉아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까르르 웃으며 제잘거렸죠. 그 순수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아이를 두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더욱 강해졌어요. 문득 저는 서준이에게 슬쩍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혹시라도 무심코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물론 어린아이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지만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요즘 서준이한테 뭐 예쁜 거 사줬어? 아니면 서준이 말고 엄마 혼자 쓰는 예쁜 물건 같은 거 본 적 있어? 제 질문에 서준이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제 귓가에 속삭이는 겁니다. 할머니, 엄마가요. 아주 예쁜 새 가방 생겼다고 저한테 자랑했어요. 이렇게 네모나고 반짝반짝 빛나고 엄청 커요. 엄마가 그 가방 메고 나갈 때는요. 저한테 서준아, 엄마 멋있지? 하고 물어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 가방이라니요. 그것도 반짝반짝하고 큰 가방이라니. 아이의 순진무구한 목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아이의 묘사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가방이 그렇게 예뻤어? 무슨 색깔이었는데? 혹시 어디서 났는지 엄마가 이야기 안 해줬어?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되물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빨간색인데 아주 예쁜 빨간색이에요. 엄마가 새 가방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고도 했어요. 할머니가 사준 딸기보다 더 달콤한 냄새래요. 엄마가 그거 아끼는 거래요. 서준이는 신이 나서 자기가 본 것을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죠. 설마 아니겠지. 내가 병원비 하라고 준 그 돈으로, 감히 그 돈으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더 이상 캐묻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려 서준이와 다른 놀이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지옥을 헤매고 있었죠. 결국 저는 스스로도 혐오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확인을 위해 아들 방을 뒤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행동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대로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알아야만 했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준이를 데리고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방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몇 개의 서랍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다 마침내 한쪽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행 봉투 여러 개에 담긴 각종 고지서와 명세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제가 병원비로 쓰라고 건넸던 돈이 인출된 날짜가 찍힌 은행의 봉투도 있었죠. 손을 부들부들 떨며 명세서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해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고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병원비가 결제된 카드 명세서 바로 아래 칸에 떡하니 찍혀 있는 고가의 명품 브랜드 매장 구매 내역. 금액은 놀랍게도 제가 병원비로 준 돈에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남은 액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날짜는 서준이가 태어난 지 고작 사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런 기분일까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저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귀한 돈으로 병원비를 내주었더니 그걸로 제년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을 사람이라면, 그것도 아이를 가진 어미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세서를 손에 쥔 채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감만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잔인한 진실이 제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사장 배신감, 그리고 뻔뻔한 변명.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며느리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서준이는 놀이방에 보낸 후였죠. 거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밤새도록 손에 쥐고 있다가 구깃구깃해진 카드 명세서를 며느리 앞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명세서를 한번 힐끗 보더니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왜요? 제가 산 건데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제 카드 명세서를 어머님이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엄연히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며 다시 물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내가 산 건 나도 안다. 그런데 이 돈 어디서 나서 산 거냐고 묻는 거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살 만큼 여유가 있었지? 그것도 내 아들 병원비로 내가 건넨 돈으로 말이다. 제 추궁은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확신에 찬 단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혹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한숨을 길게 내쉬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사과나 일말의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더군요. 네, 맞아요. 어머님이 서준이 병원비 하라고 주신 돈으로 샀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싶었죠. 눈앞이 캄캄해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냐? 내 자식이 병원에 누워 죽네 사내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그게 사람으로서, 어미로서 할 짓이야.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꾹꾹 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조금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며 맞받아치더군요. 그동안 제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는데요? 어차피 어머님 돈이었잖아요. 그리고 서준이 병원비 다 내고도 돈이 좀 남았어요. 제가 그동안 서준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요.
밤낮 없이 병원에서 쪽잠 자가며 병간호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 정도는 저한테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가방 하나 산 게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거냐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엄마들, 이 정도는 다들 해요. 어머님은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하늘이 노랗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들을 태어나게, 그것도 자식의 병원비를 횡령한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게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고생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도 되는 양 늘어놓는 해괴한 변명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상이라니요. 손주가 아픈 것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고방식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혐오스러웠어요. 내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 자식이 아픈 게 너한테 스트레스 해소용 쇼핑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남은 돈? 내가 그 돈을 너 명품 가방 사라고 준 줄 알아. 서준이 앞으로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내 남편 부담 덜어주려고 넉넉하게 준 돈인데 그걸 내가 뭔데 내 멋대로 써. 내가 인간이냐? 제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런 인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눈에 힘을 주고 꾹 참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왜 그렇게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아범도 제가 가방 산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갖고 싶다고 하니까 아범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고요. 어머님만 이렇게 난리세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 아들이 이걸 알고도 괜찮다고 했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와 아들 단둘만 무겁게 남았죠.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차분히 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세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전하자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서준이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했다고?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 내 아들은 저런 철없는 며느리와는 다를 거라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라고요. 그래, 내 어미 앞에서 똑똑히 그렇게 말했다. 심지어 내가 다 알고도 괜찮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똑바로 말해라. 내 입으로 직접. 제가 날카롭게 묻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 사실은 서준이 엄마가 하도 갖고 싶다고 며칠 밤낮으로 졸라서 그리고 자기도 그동안 서준이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건지도 몰랐고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의 기어 들어가는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물러터진 제 아들이 결국 이 끔찍한 사달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들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원망스러움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괜찮다고 했다고요. 라던 며느리의 당당하고 조롱기 가득한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금 생생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이 상황에서조차 아들은 제게 죄송하다고 할 뿐 며느리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거나 이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이 모든 비난과 질책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보일 뿐이었죠. 깊고 깊은 절망감이 마치 차가운 안개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고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오장 파국, 싸늘하게 돌아선 며느리의 민낯. 그날 이후 저희 집은 그야말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전에는 제 눈치를 살살 보며 가식적인 미소라도 지으려 애썼다면 이제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대놓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퉁명스럽고 공격적인 말투로 일관했죠. 심지어는 비꼬는 듯한 말투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제 속을 일부러 긁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저런 본성을 숨기고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돌변한 모습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보다 못해 아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사람 된 도리 아니냐? 하고 마지막으로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제 돈 주고 제가 갖고 싶은 거 산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주신 돈이긴 하지만 이제 제 손에 들어온 이상 제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돈이 어머님 통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자라도 붙었겠어요? 어머님은 너무 구시대적이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했다고 이렇게 사람 잡듯 하시는 거, 그거야말로 갑질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시대적이라니요. 갑질이라니요. 손주 병원비를 횡령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고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어가야 신시대적인 시어머니란 말인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아니, 기본적인 도덕 관념조차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싸가지가 없어졌고 아나무인의 극치를 달렸죠. 제가 뭘 하든 어머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요. 아범이랑 저랑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정말 같은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내뱉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고 있으면 일부러 큰 소리로 자기 방문을 쾅 닫거나 제가 말을 걸면 이어폰을 귀에 꽂고 못 들은 척하기도 했죠. 아들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좌불안석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이 집에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 당장 분가하자. 당신이 능력 없어서 분가 못 시켜주면 나 그냥 서준이 데리고 친정 가서 살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고 라며 거의 매일같이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해댔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또 기가 죽어서 제게 와서 엄마, 서준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자꾸 저러다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분가해서 사는 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요라며 우물쭈물했죠. 저는 그런 아들이 한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분가, 지금 저런 애랑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앞에서 내 아들 병원비를 빼돌려 제 욕심을 채운 걸 보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 당장 저런 거랑 이혼하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분가라니 가당키나 한 소리냐. 내 자식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 환장했어. 저는 단호하고도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괴로워하며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어요. 집안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온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서준이도 이런 험악하고 냉랭한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는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갔죠. 밤에는 자다가 깨서 엄마 아빠를 찾으며 울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결국 이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온 가족이 그리고 며느리네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시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라며 당당하게 나오더군요. 주말 오후 저희 집 거실에는 저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잔뜩 굳은 표정의 며느리 부모님까지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조금도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설명했어요. 서준이의 병원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의 명품백 구매 사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식 이하의 뻔뻔한 태도와 막말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딴청을 부리거나 코웃음을 쳤고 며느리 친정 부모님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그러니까 제 사부인 되시는 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박 여사님. 제가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물론 아이 병원비로 그런 걸 산 건 좀 생각이 짧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젊은 나이에 예쁜 거 보면 갖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박 여사님 돈으로 산 거라면서요. 그 돈 없어도 박 여사님 사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시잖아요. 너무 속 좁게 인정머리 없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게 자식 잘못을 꾸짖어야 할 부모가 할 말인지 아니면 오히려 며느리의 잘못을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말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 역시 안경을 고쳤으며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딸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망신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 엄마 스트레스도 좀 풀어줘야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들 그 정도 명품 하나쯤은 갖고 삽니다. 너무 옛날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박 여사님.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박 여사님이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많이 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 딸에만 나쁜 사람 만드시는 것 같아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이기적이고 뻔뻔하며 몰상식할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 뒤에 숨어 마치 자기가 승리라도 한 것처럼 저를 향해 의기양양하고 조롱 섞인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더 이상은 저런 인간들과 엮여 내 인생과 내 손주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내 손으로 이 모든 썩은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한번 내다본 후 단호하고도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돈댁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너도 내 친정 부모님 말씀 아주 똑똑히 잘 들었지? 이제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릴지 똑똑히 지켜보도록 해라.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넋이 나간 듯 앉아있는 아들을 향해 돌아보며 최후 통첩을 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도 저런 말들을 듣고도 아직도 내 마누라 편을 들 거냐? 아니면 내 어미와 내 자식 편에 설 거냐?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결정해라.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제 말에 거실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일제히 향했죠.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확고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런 여자 밑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내 귀한 손주를 단 하루도 더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결심과 함께요. 길고 긴 악몽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가족회의인지 먼지가 파투나고 며느리네 식구들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후에도 저는 한동안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괘씸하고 분한 마음도 컸지만 그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함께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돈댁 사람들의 그 뻔뻔하고 몰상식한 태도를 보고 나니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알 것 같았어요. 저런 환경에서 보고 배운 것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이 결혼 생활을, 이 기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아들 녀석은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평생을 눈치 보며 괴로워할 것이고 서준이는 그런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서 상처받으며 자랄 것이며 저는 아마 화병으로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죠. 무엇보다 내 귀한 손주 서준이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인성을 가진 어미 밑에서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돈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들고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 썩은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특히 서준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퀭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전날 밤 수없이 되뇌었던 말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어제 너희 친정 부모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다. 그리고 나도 내 생각을 정리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아범, 너는 이 여자랑 이혼하도록 해라. 그리고 세아가, 너는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서준이는 내가 그리고 아범이 책임지고 키울 테니 너는 내 인생 찾아 떠나거라. 제 말에 아들은 숨을 헉하고 들이쉬며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 웃더군요.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저희 이혼을 어머님이 뭔데 명령하세요? 저희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죠? 여긴 엄연히 제 남편 집이고 제 아들 서준이가 있는 곳인데요. 마치 제가 무슨 우스갯소리라도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농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내가 이 집에서 한 모든 행동,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보인 그 추태를 보고도 내가 너랑 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내가 서준이 엄마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도저히 너를 내 며느리로, 서준이 엄마로 인정할 수가 없다. 제 단호한 말투에 며느리도 점차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제 말을 무시하려 애쓰는 듯 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희는 이혼 안 해요. 아범도 저랑 같은 생각일걸요? 라며 애써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점차 초조해지는지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순순히 이혼 도장 찍고 나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제가 왜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위자료는 두둑하게 챙겨주셔야 할 거예요. 제 청춘을 이 집에 다 바쳤는데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서준이 양육권도 절대 포기 못해요. 서준이 없이 저는 못 살아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양육권을 운운하는 현우리의 모습은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육권을 빌미로 돈을 더 뜯어내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모를 제가 아니었죠. 손주 병원비로 명품백을 사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양육권?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집에 와서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청춘을 바쳤다는 소리를 해. 그리고 서준이 양육권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너 같은 여자한테 내 손주를 맡길 수는 없어. 꿈도 꾸지 마라. 뭐라고요? 저 같은 여자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할 거라고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며느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추악한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절망감이 어려 있었죠. 저는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넘어가거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까봐 내심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예상을 깨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엄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를 향해 힘겹게 말을 이어갔죠. 여보, 당신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 우리 서준이 엄마 맞긴 한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 그리고 오늘 어머님 앞에서 보인 그 모습들, 더 이상은 나도 당신을 감싸줄 수가 없어. 우리 이혼하자. 아들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 며느리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있었죠. 뭐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까지 왜 이래? 엄마가 시켜서 그러는 거지. 응? 며느리는 아들에게 매달리듯 물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살 자신이 없어. 서준이한테도,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가 우유부단해서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서준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뜻대로 저 여자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제가 제 손으로 꼭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안도감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희 모자의 모습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상황이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이혼을 결심하자 저는 한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또 무슨 꿍꿍이로 시간을 끌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당장 다음 날 저는 수소문 끝에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알려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앞으로 길고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에 심장이 무겁게 뛰었지만 서준이를 위해서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서준이의 병원비 문제, 며느리의 명품백 구매 사실, 그 이후의 뻔뻔한 태도와 막말, 그리고 가족회의에서의 일들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는 침착하게 메모를 하며 간간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 자료들, 즉 카드 명세서 사본,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사진 몇 장,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느리가 제게 막말을 퍼붓던 날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두었던 파일까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녹음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그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날 며느리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는 절박함에 저도 모르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켰던 것이죠.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제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은 아들에게 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죠.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며느리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자 며느리 측에서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할 리 없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소송으로 번지니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어요.
첫 번째 조정 기일날 법원에서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전보다 더욱 도끼가 오른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라는 사람은 마치 제가 엄청난 가해자라도 되는 양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박 여사님 측에서 아드님의 이혼을 강요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책 사유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기가 막혔지만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저희 측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보시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뢰인의 며느리는 자녀의 병원비를 횡령하여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지만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와 함께 서준이의 양육권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후안무치함의 극치였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마주친 며느리는 제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두고 보세요.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것 같아요? 서준이도 돈도 절대 포기 못해요라며 이를 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서준이의 양육권 문제였어요. 며느리는 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양육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모 삼아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고 저와 아들을 괴롭히려는 속셈이었죠. 법정에서 며느리는 저는 서준이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서준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엄마인 저예요. 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열연을 펼쳤지만 그 악어의 눈물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모를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서준이만큼은 절대 저런 여자에게 보낼 수 없다고요. 서준이가 앞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환경과 진심 어린 사랑이 필요했고 그것은 결코 며느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골치 아팠습니다. 아들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그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본인의 기여도는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그 아파트가 아들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는 점과 며느리의 유책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법정에서 며느리와 그녀의 변호사가 쏟아내는 거짓말들에 놀라 깨기 일쑤였고 밥맛도 없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서준이의 얼굴을 볼 때만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빨리 끝내고 서준이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며 다음 재판을 준비하고 혹시라도 빠뜨린 증거나 주장이 없는지 밤늦도록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리 쉬쉬하려 해도 세상에 비밀은 없더군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멀리 사는 친척들에게까지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는지 여기저기서 걱정 반, 호기심 반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 여사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힘내세요.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라며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고 위로해 주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글쎄,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오죽하면 젊은 애가 그랬겠어. 시어머니가 너무 극성스러웠던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시어머니로 몰아가거나 며느리를 은근히 동정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아팠지만 일일이 해명하고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 때마다 서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저를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법정에 설 때마다 눈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했으며 아들까지 조종해서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서준이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아이와 자신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죠.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연기에 치가 떨렸지만 저희 측 변호사는 침착하게 준비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서준이 병원비를 횡령한 카드 명세서, 명품백을 구매한 후 SNS에 자랑하듯 올렸던 게시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막말과 폭언이 담긴 녹취 파일은 그녀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명백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증인이나 자료를 들고 나와 당황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 변호사는 노련하게 대처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송 과정에서 가장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서준이었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많은 것을 느낍니다. 엄마 아빠의 잦은 다툼, 할머니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서준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깨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한때는 그토록 해맑고 명랑했던 아이가 풀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이만 상처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감과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서준이가 이 험난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서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공원에 데려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었어요. 밤에는 서준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서준아,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고 아이를 꼭 안아주면 서준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아들 역시 퇴근 후에는 모든 시간을 서준이와 함께 보내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고요. 저희는 서준이에게만큼은 이혼이라는 단어나 엄마 아빠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어렴풋이나마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듯 했어요.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소송이 끝나고 서준이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환경을 되찾아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죠. 몇 차례의 변론 기일이 더 열렸고 그때마다 양측의 주장은 더욱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며느리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반복했고 저희는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맞섰죠. 판사님은 양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경청하는 듯 했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없어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진실과 정의는 정말로 살아있는 것인가?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길고 질이 멸렬했던 소송 과정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잡히자 저는 그날부터 하루하루를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서 보내야 했어요. 밤에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주 만약이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어쩌나 서준이를 저런 여자에게 보내야 한다면 어쩌나 하는 끔찍한 상상들이 저를 괴롭혔죠. 아들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저와 마찬가지로 피가 마르는 심정일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먹으려 애썼습니다. 법정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 멀리 피고석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잠시 후 판사님이 법정에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판사님은 두꺼운 판결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제 모든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죠.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 분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준이의 양육권 문제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판사님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며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재산 분할은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판결의 내용은 저희 측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그야말로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특히 서준이의 양육권이 아들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에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쥐고 짧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도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내가 왜 유책 배우자야. 판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건 잘못된 판결이라고요. 항소할 거야. 끝까지 갈 거라고. 그녀는 거의 발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법정의 정숙을 깨뜨렸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에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당당함이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아마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향해 원망과 저주가 가득 담긴 눈빛을 쏘아보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때 내 며느리였던, 그리고 내 손주의 엄마였던 한 인간의 처절하고 초라한 마지막 모습이라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어요. 이혼 소송은 그렇게 저희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때문인지 한동안 힘들어했고, 서준이도 엄마의 완전한 부재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비록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허탈감이 남았습니다.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승리의 기쁨보다는 전쟁의 상흔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의 아픔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손주 서준이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과 함께 서준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아들은 이전에 우유부단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서준이에게 더없이 자상하고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었죠. 저 또한 서준이에게 할머니이자 때로는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이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지만 저희 세 식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시련이 어쩌면 저희 가족에게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그 지긋지긋했던 소송의 기억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물론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 매몰되어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지는 않게 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서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하고 밤마다 울기도 했지만 저와 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이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고 제잘거리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서준이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이곤 했어요. 그래, 내가 그 힘든 싸움을 견뎌낸 것은 바로 저 해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곤 했죠. 주말이면 저희 세 식구는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준이는 아빠 손을 잡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기도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뒤따라 걸었죠. 풀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고 서준이가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서준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보거나 제가 구워주는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서준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이 드는 모습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 따뜻한 체온이 제게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위안과 힘을 주었죠.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저희 집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들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성숙해졌어요. 이전에는 어딘가 철없고 마마보이 같은 구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서준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로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할 법도 한데 항상 서준이와 함께 놀아주고 목욕도 직접 시키고 잠들기 전에는 책도 읽어주었죠.
주말에는 저를 대신해서 장을 봐 오거나 집안 청소를 하기도 했고요. 저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굴며 어머니 힘드신 데는 없으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며 제 건강을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저 철없는 아들 녀석을 어찌하나 걱정도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아들에게 의지하게 될 때도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그런 변화가 제게는 또 다른 희망이자 살아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이지 꿈만 같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결국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고 잃어버린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쓰라린 교훈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가족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인한 의지를 배웠으니까요. 어쩌면 그 끔찍했던 사건은 제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대신 서준이가 앞으로 더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 사랑하고 보듬어줄 생각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서준이가 자라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때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예전에 저를 오해했던 사람들을 마주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다가와 박 여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이제라도 모든 게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입니다. 이제는 아픔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고 원망보다는 용서와 이해를 생각하고 싶으니까요. 저희 집 창가에는 오늘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하고 그 햇살 아래서 서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에게는 더 많은 웃음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